이제 루이 왕과 그의 가족은 파리의 튠르리 궁전에 살고 있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혁명 정부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하나씩 벗겨내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매일같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그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다. 웃고 고개 끄덕이고 이 모든 게 마음에 쏙 든다는 척 연기하는 것. 어이쿠, 그는 억지로 신이 난 척하며 말했다. 이게 누구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혁명가 분들이네. 완전 팬입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루이 왕, 그들이 말했다. 결정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귀족 친구분들 전부 이제 세금 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환상적인 생각이네요. 왕이 말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세금은 더 이상 폐하의 호화 파티에 쓰이지 않을 겁니다. 더더욱 좋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파티들 싫었어요. 진짜 어색했거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폐하의 포르쉐도 압수합니다. 아, 제발 좀, 아니, 만세. 요구는 계속 이어졌고 하나하나가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새로운 테스트였다. 어느 순간에는 군중이 궁전을 들이닥쳐 왕에게 혁명 모자를 쓰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이건 분명히 그 모자를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다. 상황이 점점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루이 왕은 프랑스에 남아있는 게 장기적으로 생존에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국외로 탈출해 외국의 지원을 모으고 언젠가 돌아와 왕좌를 되찾는 것. 마침 그의 아내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 1791년 6월 20일 밤, 왕과 가족은 하인으로 변장한 채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로 도망치려 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왕실 마차가 바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멈추기 전까지는 그 지역 우체국장이 그들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어이, 이게 무슨 일이죠? 어디 가는 길이십니까? 우리는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하인들입니다. 그들이 답했다. 아무 이유 없이 국경 쪽으로 여행 중일 뿐이죠. 우체국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저기 통통한 분.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왕 아니에요? 아닌데요. 여권 좀 봅시다. 여기 적혀 있네요. 루이 16 새 국왕이라고.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데려가. 왕은 즉시 파리로 압송됐고 이제 속임수는 완전히 들통났다. 혁명에 대한 그의 지지가 가짜였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분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국민을 버리고 도망치려 한 노골적인 배신자로 여겼다. 그 결과 1791년 헌법은 그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해 단순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입헌 군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자코벤 클럽 같은 급진파들은 왕을 아예 제거하지 않은 것에 격분했다. 그래서 한 달 뒤 이 급진파들은 샹드마르스에서 왕의 폐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파리 정부는 반란이 일어날 조짐을 느꼈고 군대를 보내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다. 대치는 격화됐고 결국 혁명군 국민위병대가 혁명가들로 이루어진 군중을 향해 발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학살이었다. 이 사건은 혁명이라는 형제하에 내부에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한쪽에는 왕을 상징적인 존재로라도 남겨두길 원한 온건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왕을 끌어내리고 머리가 굴러가길 바란 급진파가 있었다. 학살 이후 급진파들은 오히려 거센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머리가 굴러간다는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혁명이 도입한 또 하나의 평등은 처형 방식의 평등이었다. 더 이상 잔혹한 거열형도
비인도적인 교수형도 없었다. 신분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자에게 동일한 형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빠르고 고통 없는 처형을 말이다. 다행히도 조제프 기요탱 박사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 천둥처럼 떨어지는 무거운 칼날. 머리는 날아가고 피가 솟구치며 그 순간 인간은 끝난다. 단두대, 일명 국민의 면도기. 기요틴은 1791년 새로운 처형 방식으로 처음 등장했다. 마라와 다른 이들의 글은 계속해서 혁명에 반한다고 의심되는 자는 누구든 처형하라고 선동했다. 그의 기준에 따르면 혁명 이전 잔혹한 불평등 체제에서 이익을 누려왔던 일부 성직자와 귀족들 역시 그 대상이었다. 시골 지역 곳곳에서 지역 영주들은 자신들이 표적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폐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이, 너무 심한 표현 아니야? 냄새가 좀 나긴 해도 역겹다고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귀족들은 점점 프랑스를 떠나 유럽 곳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외국의 특권층들은 이 광경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혁명 사상이 자기 나라로 번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입법의회는 이 나라들이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 멍청이들아. 우리는 아직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 누가 뭐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즉시 두들겨 맞았다. 거기다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프로이센까지 참전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프로이센의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은 편지를 하나 발표해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파리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혁명가들을 협박했다. 이 편지는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며 파리 시민들을 완전히 들끓게 만드는데 대성공을 거뒀다. 위협에 분노한 것이다. 그리고 1792년 8월 10일 도시의 긴장은 마침내 폭발했고 군중이 왕궁을 습격했다. 혁명가들과 왕의 스위스 근위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다. 루이 왕은 도망쳐 입법의회 회의장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는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급진적인 자코뱅파가 점점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었다. 상황을 고려한 끝에 의회는 표결을 진행했다. 그리고 일부가 두 번째 혁명이라고 부른 결정이 내려졌다. 왕정을 완전히 중단시키기로 한 것이다. 루이 16세는 이제 그냥 루이가 되었고 감시가 가능한 감옥에 수감됐다. 한 달 뒤 새로 수립된 국민공회는 공식적으로 프랑스 공화국을 선포했고 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계몽 사상이 도입됐지만 곧 이런 이상들은 공포, 편집증, 그리고 피에 대한 갈망에 밀려나 버렸다. 새로운 공화국은 옛 왕당파 체제의 흔적을 폭력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주요 표적이 됐다. 혁명에 대한 선서를 거부한 성직자들은 추방되거나 체포됐다. 가톨릭 교회를 대체하기 위해 이성 숭배라는 국가주도의 무신론 종교가 만들어졌다. 노트르담을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종교적 보물이 파괴되고 이성의 신전으로 바뀌었다. 기독교 달력조차 살아남지 못했고 곧 완전히 새로운 혁명력이 도입됐다. 여보, 나왔어. 그래, 됐어, 인간아. 뭐야, 너 왜 그래? 잊었잖아. 뭘? 전부 다. 올해 내 생일은 제르미날 3일이었고 우리 기념일은 테르미도르 12일이었어. 그리고 프리메르의 베네치아로 로맨틱한 여행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니, 그건 12월에 가자고 한 거였는데 12월이라는 개념은 이미 몇 년 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급진적인 상퀼로트들이 장악한 파리 정부는 혁명의 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수천 명 단위로 체포해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당연히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성직자와 귀족들이었다. 프랑스를 포위하듯 외국의 적들이 계속 다가오자 공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조르주 당통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열정적인 연설을 쏟아냈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전선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파리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가 되었다. 적군이 베르댕게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 시민들은 혼잡한 감옥들이 반혁명 음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두려워했다. 만약 프로이센 군이 파리에 도착해 귀족들을 풀어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라는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귀족들은 반드시 민중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미 감옥에 가둔 자들을 두려워한 군중은 파리의 감옥들로 몰려갔다. 그들은 침입했고 잔혹한 9월 학살 동안 귀족, 성직자, 그리고 다른 이들이 즉석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 여성과 아이들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희생자가 1600명을 넘어서자 이 학살의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 영국 신문은 이렇게 물었다. 이것이 인간의 권리인가? 이것이 인간 본성의 자유인가?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급진파가 특히 처형하길 원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격파한 뒤 루이 왕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체크메이트였다. 이미 죽은 사람을 왕위에 앉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 루이 카페는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 판결은 당연했지만 처벌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많은 옹원파는 그를 추방하는 선에서 끝내길 원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왕이 살아있는 한 혁명은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이 이루어졌고 단 한 표 차이로 루이는 단두대형을 선고받았다. 신뢰가 안 된다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저는 제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잠깐,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못 들어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야, 그만해. 매너 없게. 감옥에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머지않아 그녀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전선에서는 프랑스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실제로 적군을 밀어내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한 동맹에 가담하면서 상황은 다시 완전히 엉망이 됐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대중을 징집하자. 국민공회는 징병제를 도입해 각 지방 행정구역마다 군대에 보낼 남자의 할당량을 채우도록 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법을 모두가 방인 건 아니었다. 사실 파리는 급진적인 혁명 열기로 들끓는 중심지였지만 파리 밖의 여러 지역은 혁명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다.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교회를 지지했으며 혁명 이전에도 극심한 불평등을 겪지 않았던 곳들이었다. 그런데 혁명이 점점 더 폭력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혐오하는 새 공화국을 위해 싸우라며 징집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이건 마지막 한 방이었다. 프랑스 전역 여러 지역에서 반혁명 봉기가 터져 나왔다. 어떤 곳에서는 수년간 이어지기도 했는데 북서부 지역에서는 올빼미들이 이끄는 대규모 봉기가 벌어졌다. 왜 이름이 올빼미들이었을까? 지도자의 이름이 장오리였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름이 존오리였냐고? 아마도 올빼미 흉내를 엄청 잘 냈기 때문일 거다. 진짜로. 그게 이유라고? 올빼미라고? 그냥 이 사람이 흉내 좀 잘 낸다고? 자, 보여줘요, 장. 후.
그래, 인정. 꽤 잘하네. 이 슈앙발라는 1800년까지 이어졌다. 1793년 여름, 남부 도시 툴롱은 영국 해군을 초대해 차나 마시자고 했다. 그리고는 혹시 도시를 점령하고 좀 머물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중요한 해군 기지였던 툴롱을 잃은 것은 공화국에 큰 타격이었고, 이에 프랑스는 나폴롱 보나파르트라는 비교적 무명인 젊은 대위를 보내 도시 포위를 돕게 했다. 툴롱은 그해 겨울 프랑스에 의해 탈환됐고, 나폴롱은 그 공로로 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가장 악명 높은 반혁명은 방대 지역에서 벌어졌다. 1793년 내내 혁명군은 이 지역의 가톨릭 왕당파 군대와 충돌했다. 공화국은 잔혹한 진정 작전을 통해 반혁명을 진압했다. 특히 장바티스트 카리에 장군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한 사례로 그는 수천 명의 민간인, 성직자, 여성과 아이들을 배에 묶은 뒤 배를 가라앉게 했다. 카리에는 이후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됐다. 다시 파리로 돌아오면 정부는 여전히 온건파가 주도하고 있었다. 전쟁은 잘 풀리지 않고 지방에서는 반란이 이어지고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면서 사람들은 정부가 일을 정말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시작했다. 급진파들은 혁명의 안전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졌고, 마라는 아예 정부 안의 온건파들까지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온건파는 맞대응으로 마라의 체포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양측은 걷잡을 수 없는 정면 충돌로 치달았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파가 봉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선언하며 시민들에게 무장하라고 호소했다. 이 모든 것은 1793년 5월 31일에 끝이 났다. 국민공회가 급진적인 상퀼로트들에게 포위당했고, 옹원파 지롱드 의원 29명이 체포됐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온건파는 더 이상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됐다. 로베스피에르와 급진파는 정부를 거의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샤를로트 코르데. 샤를로트는 북서부 도시 캉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처럼 혁명이 급속도로 급진화되고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보다도 책임을 돌린 인물이 바로 장폴 마라였다. 그녀는 프랑스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고 싶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파리로 가서 신문에 실을 혁명의 적 목록이 있다고 마라에게 말한 것이다. 마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오라고 했다. 그 적 목록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잠깐만, 이건 적 명단이 아니잖아. 이피 카이에이 마더. 마라의 비명. 그렇게 말하는 끝장이 났다. 샤를로트는 즉시 체포돼 단두대로 보내졌다. 그러나 평화를 되찾겠다는 그녀의 꿈도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 마라는 순교자가 됐다. 이성의 신전들에서는 죽은 마라의 상징이 새로운 십자가처럼 자리 잡았다. 죽음 이후 그는 곧 닥쳐올 새 공화국을 휩쓸 극단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훨씬 더 강력한 상징이 됐다. 그리고 그렇다. 이제 공포정치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도 이 혁명이 꽤 폭력적으로 들렸다면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한 거다. 이제 급진파가 권력을 쥐었고, 그들은 프랑스가 외국의 적들에게 포위돼 있을 뿐 아니라 민중 내부에도 수많은 적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혁명에 충성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하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와 급진파는 이런 의심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12명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립됐다. 목적은 프랑스 공화국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12인 독재 체제에 가까웠다.
혁명재판소도 다시 설치됐다. 혁명의 적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법정이었다. 이 두 기관을 통해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의 적들을 공포로 길들이려 했다. 1793년 9월, 공포가 오늘의 질서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 내려졌다. 다시 말해, 공포가 공식적인 국가정책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포정치라 불리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밀고자와 비밀경찰은 어디에나 있었고 시민들을 촘촘히 감시했다. 프랑스 시민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 이 새로운 체제나 정부를 비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곧장 단두대로 직행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잘못 하나만 있어도 혁명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시민 마르탱. 안녕하세요, 뒤부아 씨. 방금 무슈라고 했나요? 그건 구체제식 호칭입니다, 친구. 단두대로. 솔직히 그 인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랑 가족은 좀 불쌍하긴 하네요. 오호, 왕실에 동정심을 표현하셨군요. 단두대로. 빵 한 덩이에 12수라니 너무 비싸잖아. 단두대로. 와, 이 빵줄 언제 끝나냐. 단두대로. 너 얼굴 보니까 반혁명적인 생각하는 것 같아. 단두대로. 막스, 우리 단두대로 보내는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단두대로.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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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라. 완전히 미쳐 돌아갔다. 프랑스 전역에서 자유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약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테면 이웃이 아침 7시부터 잔디를 계속 깎아댄다고 치자. 그럼 정부에 가서 그 사람이 혁명욕을 했다고만 말해도 높은 확률로 혁명재판소 앞에 서게 된다. 어쩌면 처형까지 당할지도 모른다. 덕분에 당신 어깨에 얹힌 비유적인 짐은 내려가고 그 사람 어깨에 얹힌 진짜 짐은 통째로 잘려나가겠지. 공포정치의 가장 유명한 희생자는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였다. 그녀는 1793년 마침내 재판을 받고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여왕답게 왕실 마차를 타고 단두대로 향할 거라 생각했지만 공화국이 제공한 건 나무로 된 초라한 수레뿐이었다. 37세의 나이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미움받은 여인은 1793년 10월 16일 생을 마감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를 통해 혁명을 지켜냈다. 내부 반대 세력은 억눌렸고 식량 사정도 예전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프랑스 군대조차 다시 정신을 차리고 플레리스 전투에서 연합군을 두들겨 팼다. 당통과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프랑스 공화국을 정상화할 때가 왔다고 보였다. 저기, 로브스피에르. 상황이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공포정치를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대해지고 이 돈 많이 드는 전쟁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이 갈수록 로베스피에르는 좋게 말해도 점점 정신이 나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이 미덕의 공화국이라 부른 체제를 만드는 데 집착했고 그에게 그것은 유혈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1794년 봄과 여름 내내 이른바 대공포라 불린 시기 동안 처형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인물들조차도 그의 사상과 행동에 감히 반대했다면 단두대로 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국민공회 내 다른 인물들로부터 고립돼 갔다. 그는 최고 존재 숭배라는 새로운 이실론적 종교를 만들고 최고 존재를 기리는 연례 축제까지 만들어냈다. 야, 나 진짜 로베스피에르가 제정신 잃은 것 같은데 자기가 신이라도 된 줄 아는 거 아냐? 말도 안 돼. 좀 과해지긴 했지만
설마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겠어. 내 아이들아, 나의 공화국이 지닌 미덕 속에서 너희의 불멸의 영혼을 씻어라. 그래, 응, 완전히 나가버렸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결정적인 실수는 7월 26일에 나왔다. 그는 국민공회에서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손에는 단두대로 보낼 새로운 적 명단이 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누가 누군지는 아직 말해주지 않겠다. 어때? 그럼 로베스피에르부터 단두대로 보내는 게 어때? 찬성. 오, 안 돼. 이틀 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공포와 편집증의 마지막 희생자가 됐다. 많은 역사서술은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공포정치의 죽음으로 프랑스 혁명을 끝맺는다. 하지만 혁명은 공식적으로 1799년까지 이후 5년 더 이어졌다. 그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뒤 테르미도르파라 불린 비교적 온건한 정치 세력이 국민공회를 장악했다. 그들은 정부의 안정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제 공포를 부추겼던 로베스피에르의 동맹과 다른 급진파들이 오히려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됐다. 이른바 백색 공포라 불린 시기 동안 부르주아 거리 투사들이 급진적인 상퀼로트들과 파리의 거리에서 충돌했다. 1795년 테르미도르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총재정부라 불리는 정부를 수립했다. 목적은 다시는 권력이 단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자리 잡아가는 와중에 왕정을 프랑스로 되돌리려던 왕당파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움직였다. 그들은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켜 국민위병대와 거리에서 충돌했다. 다행히도 그 시기 파리에 나폴롱 보나파르트가 있었고 그는 상황을 장악해 군중을 향해 포격을 가하며 봉기를 진압했다. 이 순간 이후로 파리 시민들은 다시는 대중봉기를 일으킬 수 없게 되었고 혁명에 대한 주도권도 완전히 잃었다. 이 공로로 나폴롱은 장군으로 승진했고 이탈리아에 주둔한 프랑스군을 지휘하러 파견됐다. 새로 들어선 총재정부는 혁명 말기 내내 상당히 무능한 정부로 남았다. 부패에 시달렸고 경제를 간신히 떠받치며 버티는 데 급급했으며 그 결과 인기도 바닥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왕정 시절의 엄격한 사회규범도 공포 정치도 사라진 뒤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랐다. 남자들은 더 이상 여자와 대화할 때 모자를 벗지 않았고 서로 다른 계급이 섞이기 시작했으며 현대의 데이팅 앱과 꽤 비슷한 출판물까지 유통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무정부 상태였다. 프랑스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됐다. 1795년 프랑스는 네덜란드를 점령해 괴뢰 국가를 세웠고 이후 프로이센과 스페인을 전쟁에서 이탈시키는 데 성공했다. 영국은 서부의 프랑스 왕당파를 상륙시켜 반란을 강화하려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1796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를 전쟁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빈으로 진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삼방 공격을 계획했다. 북쪽의 두 군대는 패배해 후퇴했지만 남쪽의 나폴롱은 혁신적인 군사 전략으로 전투마다 연전연승을 거뒀다. 그는 오스트리아군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고 빈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는 패닉에 빠졌고 결국 나폴롱이 평화조약 체결을 주도했다. 그는 거의 혼자 힘으로 오스트리아를 전쟁에서 탈락시킨 셈이었다. 참고로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28.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엄마 집 지하실에서 나올 때도 됐다는 얘기다. 나폴롱은 프랑스 국민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잠시 이집트로 떠나 온갖 신기한 고대 이집트 유물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국이 그의 함대를 박살내면서 군대는 고립됐다. 저기, 나폴롱 장군님,
우리 이집트에 남겨두고 프랑스로 돌아가시진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와, 저건 뭐지? 그렇게 그는 프랑스로 돌아왔다. 파리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자신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 정부는 극도로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점점 권력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마침 에마누엘 조제프 시에스라는 정치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야, 네가 이렇게 인기 많으니까 나랑 쿠데타 한번 할래? 좋은 생각이네. 그럼 쿠데타 하고 나서 내가 너를 쿠데타로 치우지 뭐. 뭐? 나폴레옹은 정치인이던 형제의 도움을 받아 정부 회의장에 들어갔고 아마 얼굴 한 대 맞았을지도 모르며 결국 그의 군대가 의원들을 협박해 정부를 해산시키고 사실상 나폴레옹을 독재자로 만드는 새 헌법을 만들게 했다.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은 끝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대한 약속 속에서 태어난 혁명. 평범한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이어진 억압적 체제에 도전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유는 공포에 밀려 옆으로 치워졌고 평등은 어딘가 많이 부족했으며 군주는 절대 독재자로 대체돼 있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회를 안정시키기 시작했다. 가톨릭 교회를 복원했고 그 미친 달력도 폐지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끝이 없었다. 그는 프랑스의 제일 통령이 되었지만 밤마다 더 거대한 존재가 되는 꿈을 꾸며 잠들었다. 나폴레옹의 팽창주의적 야망과 유럽 전역에 계속되던 갈등은 결국 대륙을 거대한 전쟁으로 몰아넣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바로